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통합은 괜찮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사 중복 업무가 많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위원회를 통합했을 때 국가균형발전과 그리고 지역분권에 갈모갈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그 두 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위원회가 통합돼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돼야 되는데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비효율이 발생된다든지 조직만 키워놓고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지 않아서 무력화돼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매우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장은 지방분권이랄지 국가균형이랄지 또 이 분야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가 위원장이 돼야지 그냥 정치권의 뭐 연고에 의해서 잘하는 정치권 인사나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게 되면 큰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님,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지금 지방 지역에서는 초강력화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까?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사회 때는 국가 간 경쟁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수도권을 잘 키워서 경쟁력을 키우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도시 간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들이 자기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 때는 혼자 400m를 달렸는데 지금은 400m 계주 시대입니다. 4명이 잘 달려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필두로 해서 역대 정부에서 물론 정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은 전체 우리나라 면적의 약 11.3%밖에 되지 않는데 2019년에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수도권 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지방에서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대안으로 초광역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이 자립과 자생력이 가능한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를 최고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성이 갖고 경제적으로 보완 관계가 깊은 강주 호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권 이런 곳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을 해서 단일 행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연관성이 깊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는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광역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고, 부울경은 이미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거쳐서 통합의 경우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서 조정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한 2년 전에 강주 전남 통합을 제안했고, 이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하고 합의를 해서 현재 강주 전남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느냐면, 강주에 146만, 전남에 186만, 이런 이제 소규모 자치단체로는 그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을 수도 없고,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양 자치단체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두 강주하고 전남은 천년을 함께 온 공동 운명체이고, 전남은 농수 축산물의 생산 기지이고, 그리고 2천여 개에 달하는 천혜의 섬이 있고 또 항만이 있고, 강주는 그 대신에 교육, 의료, 문화, 도시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두 도시가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시도민들 또 50% 이상이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합치게 되면 교분과 같은 국가 지원이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원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뒷받침하면 이 초광역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구 소멸 문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광역 자치단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리전 스테이트, 지역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국방이나 애교를 빼고 하나의 조그만 국가를 만들게 되면, 강주 전남의 경우 강주가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시군의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강주 전남의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도 꿈을 펼칠 수가 있고 세계를,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주시장 당시에 노사 상생의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켰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을 완공 캐스프를 생산한 성과를 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꾸르면 생각하는 게 실현이 됐어요.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매우 어려웠죠. 우리는 노와 사가 전혀 다른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합의점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주 시민과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한국노총과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본 통큰 결단, 그리고 중앙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높은 임금, 그리고 불안한 노사관계. 그러니까 늘 대립과 갈등의 관계였던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는 없을까?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강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3년 동안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비용 저효율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봐야 이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중국이다, 베트남이다, 이런 곳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 강주가 해결을 한 것입니다.
강규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이 뭐냐면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원화청 동반 성장, 그리고 노사 상생,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들이 강규형 일자리가 성공하기를 바랬던 이유는 강규에서 직간접 일자리를 10,000개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규형 일자리가 성공하면서 애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가들이 발걸음을 멈추었고 이미 나가 있던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만에 강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을 완공한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캐스퍼라고 하는 소형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캐스퍼가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규형 일자리가 이제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되려면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또 강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이게 확산돼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강규형 일자리의 노사 상생 모델이 지금 현재 뭐 밀양이다, 강원도다, 신안이다 이런 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정부가 이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자리 수와 지역 GDP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는 뭐 그 수치 강규형 일자리로 인해서 예. 강규형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가 1,000개 이제 저게 만들어지면 부품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품 공장 이런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한 11,000개가 늘어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공장 가동 초기고 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1년에 7만 대 내지 10만 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완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3교대 막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교대 내지 2교대만 하고 있어서 현재는 한 650명 직접 일자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면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걸로 인한 GDP 그 성장 효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상당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특히 광주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40% 이상, 수출이나 GRDP도 자동차 분야에서 40% 이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강주가 그야말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부품 그 메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GGM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는 물론 이게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이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홀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자동차 공장이 들어간 공장이 빅그린 산단인데 거기에 국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안에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휴식도 취하는 자동차 전장 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전장 산업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 강주가 지금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또 끝으로 이제 강주 그 지역이 제가 시장이 되면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쫄똘 뭉치면 강주가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그 장관으로서 국정운영 경위에도 그 운영에 참여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재선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 정책위원장도 하시고, 이 실제적인 정치권의 정책 입안 뭐 이런 부분도 다 하셨는데,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진영 대결,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비판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각 당도 이게 전부 다 멍들어 있고, 예. 예, 그 양당 간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각 당에도 이렇게 그 건강함이 사라지고, 이런 요즘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강경 팬덤, 훌리간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정치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 보면 답답하죠. 원래 이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래 공자께서는 정치는 정자 정야다.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보면은 자기 당이나 자기 계파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있고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게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지, 저는 해결책은 정치인들의 판단 기준이 이해관계에서 역사와 국가 발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 정당, 우리 계파에 무엇이 도움되는가, 이런 이해관계의 생각을 버리고 내 결정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떠한 결정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 역사와 국가를 보고 판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소명의 정치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생계형, 생활형, 직업형 정치인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소명의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명의 정치, 그리고 역사와 국가 발전을 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적군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여야가 서로 상생하는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실은 이제 상대방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고 튼튼한 야당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지와 그 협조를 얻어야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이지만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매사를 밀어붙이게 되면 그동안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데 이어 2년 후에 그리고 총선에서도 패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 배려이고 포용이지만 힘없는 측에서 양보하면 굴욕이고 패배라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슨 자기 편이 완봉승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야구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정부는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정당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둘 다 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대의를 쫓아서 양보하면 그건 굴욕이나 패배가 아니고 이거는 양보고 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타협의 정치를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의 그 기득권 이 고착 시스템, 이것은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여러 정치학자나 많은 부분들이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신 독재 시절에 중선거구제, 1인 2선거구제 때는 것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정치 개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소선거구제가 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 당 지지가 빠지면 이 당이 되고, 이렇게 서로 1, 2당이 주고받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 돼서 가지고는 실제로 그 양당의 어떤 발전도 그렇고 우리 전체의 정치 이 개혁 발전도 어렵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 개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마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민주당은 혼합해서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영남과 호남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확실하게 하는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선거구제로 가면 거기를 모두 싹쓸이할 수 있는데,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제3당이나 제4당에게 일부 의석을 뺏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남과 호남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것 자체가 깨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서도 중대선거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여러 지표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강주가 37.7%로 전국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강주의 이 투표율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 겪으셨죠? 예.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정치 1번지고 강주 시민들은 정치 민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37.7%, 그러니까 강주 시민들의 60% 이상이 투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만과 저는 실망의 표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은 강주 전남에서 이루어진 그 지방선거 공천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고 자기 사람 위주로 공천해서 시민들의 선출권이 박탈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 민도가 높은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가지 않도록 한 것이고, 이건 강주 시민이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37.7%라고 하는 투표율, 이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역대 그 어느 때도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강주 민심의 대변화의 조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고 혁신의 속도를 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2년 후 총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거는 불문가지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급선무는 우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패거리 정치 문화를 혁파하고 개파 연고 중심의 정실 공천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또 유능한 사람들에게 당을 개방하여 실력 있는 정책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서 살고 민주당도 살 수 있는 저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강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독점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도 항상 지지하는 호남이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주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 강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 당선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사람을 공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위주로 공천을 해왔고 또 공천받은 사람은 당선이 돼서 시대 정신과 시대 하두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에만 매몰돼서 결국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그 투표율을 보면 강주는 이제 민주당의 텃밭에서 그야말로 개혁과 민주의 텃밭으로 바뀌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시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강주 시민들이 민주당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잘하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보다 나은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고 광주도 중단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한국 정치도 지역주의에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때 상당히 좀 긴장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이 강주 8석 중에 한 석도 건지지 못했죠. 그리고 전남에서도 이계 의원이란 한 분만 민주당이 당선되고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양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좋은 인물을 공천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지방선거에서도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이었는데 5.18이라고 하는 역사성 때문에 강주가 국민의힘 후보를 뽑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15% 이상의 득표를 했고 전남에서는 17% 이상의 득표를 해서 달라지는 이제 분위기는 보입니다만 강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깨지려면 그야말로 참신하고 괜찮은 제3의 정당이 나오게 되면 그 치열하게 정당 간에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안으로 떠올라서 이 행안부 장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 때문에 지금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총경회의문을 돌아가는 길에 대기발령을 내고 그 밑에 지금 경정 경감들도 뭐 전국 회의를 한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쪽 논리 같은 경우는 이 부보다 힘이 센 청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다들 그 견제와 이 균형의 어떤 장치가 돼 있다. 국세청은 기재부의 세제실, 검찰청은 법무부의 검찰국 있는데 경찰청만 없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 경찰국이 그 필요한 거다. 이런 논리를 대요. 우선 저는 정부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무슨 경찰을 통제하는데 그리고 경찰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로 후퇴하는 퇴행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식이 안 맞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 방식을 강구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고 경찰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궁색한 논리입니다. 제가 국세청장도 해봤고 세제실장도 해봤습니다만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야말로 경찰청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1987년 박종렬 열사 고문치사 사건처럼 경찰 권력이 정치 권력에 장악돼서 공안 탄압 수단으로 사용됐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 있고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국이 지금 행안부 내에 있다면 있는 것도 없애야 하는 그런 시점에 경찰국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은 이미 쏟아졌습니다. 이제 명분과 실리가 조화된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도 민주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실기하지 말고 국무총리가 하루빨리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 방식에 대한 정부 내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금방 말씀하신 견제와 균형 있는 민주적 통제 방식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경찰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위원회는 중립적인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뭐 경찰청의 예산이랄지 인사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죠. 예, 이걸 좀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찰위원회 인선도 대통령이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런 건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